제가 이제 제목을 조선총독 원세계와 이제 홍산밀수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실 조선총독이라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사실 원세계가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총독같이 행세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봤고, 그 이제 원세계하고 홍삼하고 무슨 좀 역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원세계가 밀수 왕초였습니다. 특히 홍삼 밀수. 한국 근대사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밀수가 또 이제 세관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세관에서 뭐 거의 40여 년 근무했는데, 인천 세관에 제가 2번을 근무했습니다. 이게 보면 바로 밑에 가면 저쪽이 세관이었는데, 제가 40년 전에 한번 근무했고 20년 전에 한번 근무했고, 그래서 그 이제 밀수 관련해서도 이제 뭐 세관하고 연관이 깊고, 그래도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은 데가 부산세관이었었는데, 처음 가니까 밀수를 단독하는 그 새파란 20대 초에 거기를 발령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밀수가 뭔지도, 뭐 세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저는 해상 밀수를 단독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선박 수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억하면은 무지막지하게 했던 그 시절에는 그 여러 가지 한 번은 배 밑에 몇만 톤 클래스 배 가면은 제일 밑바닥에 보면 바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청수를, 화물이 많을 때는 그냥 가는데, 화물 다 푸고 나면 배가 붕 뜨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가 청수를 집어넣는데, 그 탱크가 바라스트 탱크예요. 근데 그 선원들이 그 바라스트 탱크의 속에다가 그 밀수품을 비닐 같은 데다 포장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제일 밑바닥에 보면 비리지락 해가지고 기름하고 물하고 막 찬 그런 데인데, 그 속에다가 그 비닐 같은 데도 밀수품을 해놓고 해요. 그러면 고참들이 우리 보고, 신참 보고 가서 너 거기 들어가서 꼬챙이를 이렇게 흘러봐도 안 되면 헤엄쳐 가면서 발로 이렇게 흩어서 뭐 있는가 걸리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까지 이렇게 차가면서 사실 비닐 같은 데 해가지고 이거 잡아오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 그 세관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첫 부서를 이제 밀수 단독 부서에 했기 때문에, 이제 밀수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많이 눈에 익숙한 그림이죠. 이쪽 제일 오른쪽이 누구예요? 우리 권 이사님. 스티브 잡스하고 제일 위쪽에 왼쪽에 있는 그 동상의 동상 그 사진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불화의 사과의 이 사과인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사과를 들고 있어요. 사과. 저 밑에도 보고 사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가운데 그 사과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꾼 사과가 5개 있대요. 보면은 여기 있으면 아담 이브 사과, 윌리엄 텔 그 사진 쏴서 머리 맞추고 오는 그 사과, 뉴턴의 그 만유인력 사과, 에리스 브라 이게 있는데, 제일 밑에 그 튜닝의 이 독사가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사람이 튜닝인데, 이 사람이 그 컴퓨터의 아주 시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싸움할 때 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독일의 그 애니마그라는 그 암호 체계를 컴퓨터로 해독해서 전쟁을 몇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연합군 병사 수만 명을 생명을 살렸다 해서 아주 전사에서는 굉장한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동성애자로 해서, 그때만 해도 동성애자는 아주 사회적인 격리를 받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서 이 거세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마천하고도 비슷해요. 사마천하고. 거세형을 선고받아서, 그때 화학적 거세죠, 그때는. 사마천은 뭐 물리적인 거세했지만, 그래도 화학적인 요법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이게 못 견뎌가지고, 이 사과를 깨물어서 씹어서 자살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아나 뭐죠? 사이나. 청산가리. 먹고 있어서 이 스티브 잡스를 왜 이렇게 그림을 놨냐면, 스티브 잡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앨런 튜닝이에요. 앨런 튜닝이 이 컴퓨터를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애플의 그 로고를 보면은 반쯤 이렇게 묶인 그 사과가 있잖아요. 그 로고를 만들었어요.
로고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다음 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새 그 오픈AI 이게 챗 GPT가 제일 지금 대세잖아요. 우리 저 사마천 회장님께서도 엊그제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 얘기 보니까. 저는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걸 검색하고 유튜브를 한 7, 8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다. 그 앞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컴퓨터 관련인데, 사실 이건 뭐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1915년에 벌써 앨런 머스크가 이게 오픈AI 회사가 이게 뭐 별도 회사 같지만은 앨런 머스크가 벌써 투자한 회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이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챗GPT 가입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기다가 저기 보면 제가 뭐 김재석이 물어봤죠. 저렇게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짜리 목차 좀 만들어달라. 딱 쳐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가입해도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은 뭐 소개부터 결론까지 이거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냥 사용해도 되겠어.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너무 과부하 걸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서 이걸 한번 제가 해봤더니 이게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20초면 짜르륵 나오는 거예요. 짜르륵. 그래서 내가 잘 봤더니 제가 이게 표시를 2개 해놨잖아요. 이것만 틀려. 이걸 맹신하면 안 되겠더라고. 좀 거꾸로 해놨어. 조선으로 반출이 아니고 조선의 반출, 청나라로 나가는 건데 그거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생활의 풍속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얼토당토 하는 거야. 저런 것만 조심하면은 목차 논리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 구조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앞에 제가 컴퓨터 앨런 튜닝하고 브라이 사과하고 뉴턴 사과 이런 것들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앞으로 요것만 잘 활용하면 미국에서는 논문을 대학생들이 다 요걸로 내가지고 교수들이 골치 아프다더라고요. 이걸 이걸 판별하는 또 이게 나온대 보니까. 이게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대단한 거 같은 거. 요걸 모르면 이제는 컴맹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요것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요것도 한글로 물으면 깜빡깜빡해가 형광등에 안 넘어가.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여기다 까는 자동 번역 영어 번역기가 있어요. 거기다 첨가를 했더니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물론 영어로 이게 물어보면 대여 정확한데 한글로 받으면 부정확해. 근데 그걸 번역해 줄 수 있는 게 때문에 언어 장벽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툴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제가 막걸리 한 잔 받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편 전쟁과 이제 태평천국 난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차 정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태평천국이 아편 전쟁은 태평천국이 난이냐? 태평천국 요즘은 태평천국 난이 아니고 태평천국 혁명, 농민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태평천국 난으로 배웠잖아요. 이게 시대에 가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도 정어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지는 것 같아요. 공자님도 정명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름을 바로 붙여야 세상이 바르게 간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난에 홍색이 밀수하고 왜 이렇게 붙여놨는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편전쟁이라는 게 사실 아편전쟁하고 메이지 지진하고 동아시아에서 이게 하여튼 근대를 여는 아주 대사건이거든요. 아편전쟁은 1140년에서 42년까지 일어났고 태평천국은 52년도 한 10년 후에 일어났는데 이게 중국을 아주 뒤흔든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를 아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보면은. 아편전쟁을 제가 언급해서는 아편전쟁을 하니까, 아편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영국 사람들이 맨날 무역적 장군이니까 인도에 하는 아편을 중국에다 팔아먹어가지고 그 은을 다 빼먹고 그런 무역을 해서 발생한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아편전쟁 후에 중국이 완전히 아편 중독자로 넘쳐나니까
이게 사회적인 뭐 이 은이 빠져나가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 사회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문이 아편 전쟁 그 후유증을 치료해야 되는 고려 인삼이 최고다. 어? 이래 해가지고 아주 그 조선 인삼들이 엄청나게 이때부터 특수를 이렇게 특수 전쟁 특수처럼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는 조선 인삼은 이런 지경까지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프고 이러면은 인삼 뿌리 안 해주면 불효자야. 중국에서는 불효자 완전히. 그래서 이게 친척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병문안이 오면 아편 인삼 뿌리를 하나 딱 사가지고 대문 앞에다 걸어놔요. 문에다가 나의 효자다 이거지 효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인삼이 그 인기가 끌었어요. 근데 그게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위신제라고 하죠. 위신제. 옛날에 뭐 핸드폰 없을 때 막 큰 모토로라 있을 때는 막 길 가다가도 이렇게 들고 하고 롤렉스 차면 막 이렇게 하고 팥도 꺾고 하는 것처럼 그 자기 무슨 과시형을 쌓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중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랬어요. 인삼이. 일본도 부모님들이 아파가지고 좀 옛날에 뭐 허벅지 탈 때 가지고 뭐 손가락 잘라서 한다가 뭐 이게 효자효녀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자기 딸이 부모님 그 인삼 한 뿌리 살려고 몸을 유곽에 팔아가지고 그 봉양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삼은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그 위신제, 뭐라고 하면 위신제죠. 그 약효가 뭐 그렇게 진짜 있는지 그건 좀 의문이지만 그럴 정도의 어떤 엄청난 그 위신제로서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이 수출 품목으로 이제 반도체가 최고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때로 치면 이 인삼이 반도체 같은 그런 수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아편 전쟁 후에 이제 이런 일을 했고 태평천국 난은 왜 제가 난이라고 또 제가 이빨 발리가 또 나오네. 농민 혁명입니다. 농민 혁명. 동학도 동학 혁명이고 그 제가 보니까 이 찾아보면 뭐 난이라고 하는 것도 막 뒤집게 사는데 논문 같은데 최근에 나온 논문 보면 농민 운동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민 운동 논문 같은 거 검색해 보면. 그 아편전쟁 후에 이렇게 특수를 누리는데 태평천국을 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태평천국하고 이 세관하고 이 한국의 세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왜냐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 중국에서는 이미 세관이 있었어요. 강의제가 청나라 강의제 때부터 세관이 월해관, 강해관, 5군데 해관이라고 해서 해관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이제 세금을 걷고 했었는데 아편 전쟁 후에 후 일어나 가지고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있을 때 중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상해에 강해관이라는 해관이 있었는데 그 상해 해관이 태평천국의 운동의 그 여파로 그 상해에 있는 소도회라는 그 태평천국의 한 일파가 거기서 상해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 소도회라는 게 뭐냐면 조그만 칼 들고 일어난 그 봉기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도회가 강해관을 점령하니까 이게 뭐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외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낼 데가 없는 거야. 청나라 거기다 낼 거예요. 어디다 뭐 태평천국은 낼게요. 안 되니까 해관이 무력화되니까 그때 영국 그 알코크라는 영사하고 미국의 그 마샬이라는 영사가 청나라 오건창이라는 그때 해관 그 총감독한테 야 우리가 그 영국 미국에서 오는 그 배한테 세금을 내가 관대를 걷어가지고 보관해 있다가 난이 이렇게 적당히 해주면 내가 돌려줄게. 여기 제의를 합니다. 그리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을 뭐 안 걷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야, 그 대신 세관 총 대빵은 우리나라를 써. 우리가 임명하는 사람들을 써라. 그렇게 시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1842년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세무사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 제도가 무려 90년 동안 가가지고 1949년 신중국이 수립할 때까지 90년 동안 외국인 세관, 특히 영국 세관장들이 다 전국을 휘어잡고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
그게 이제 조금 나가면 로버트 하트라는 그 총세무사가 있는데 그 설명 드릴 건데 그 여파로 하기 때문에 조선이 또 해관을 만들 때 청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선 해관도 멜렌드르프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해관장이 뭐 그대로 이식이 돼가지고 그 외국 해관장이 그대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아편전쟁 하고 이제 그 아편전쟁하고 그걸 말씀드린 것은 해관 제도의 그 역사적 맥락을 그 맥락이 우리나라 그 제도인 그걸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계는 이게 상당히 밀수하고 뭐 관계가 근데 이게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위안석하인데 이모군란 때 이 조선하고 이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나중에는 중화 제국 그 황제까지 오른다 끝까지는 우리가 지금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그 푸이 선통제가 퇴위하고 청나라 망해고 이제 제위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정은 별로 않지만 진짜 마지막 그 중국의 황제는 원세계입니다. 원세계. 원세계가 마지막에 뭐 1년 있다가 그냥 퇴위는 했지만 그 원세계가 나중에 중화 제국의 마지막 제위 올라가서 그 마지막 황제 자리를 하고 퇴임하고 죽는데 그 밑에 사진이 그 원림이라고 그 마지막 황제의 그 무덤입니다. 그 원래 지 아들은 원능이라고 이름 지으려다가 밑에 사람들이 그 반대해가지고 그냥 림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했었대요. 그 원세계의 평가는 중국에서는 뭐랄까 이웅장도 왼쪽에 있는 이웅장도 마찬가지지만 한간이라고 평가를 받 한간이라고 그 중국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만주족에 빌붙어 가지고 뭐 그 아편전 태평천국군을 이제 중국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멸망시킨 그런 역사적 인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그 평가가 많고 이웅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죽어서 그 대약진운용 시절에는 보면은 그 능이 파우쳐져 가지고 뭐 트랙터에다 막 끌고 다니면서 그냥 그런까지 처리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원세계는 그런 더 어떻게 보면 이웅장보다도 더 어떤 그 매국적인 그런 뭐 21개 조항 같은 거 수락한 아주 매국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이 콘크리트 같은 걸 너무나 튼튼하게 져가지고 이걸 폭파하기가 곤란했대요. 그래서 그때 모택동이 그건 놔둬라 그냥 이건 반면교사를 하면 한다. 시대의 한간이다. 역사적으로 유물로 해서 반면교사를 삼겠다. 그냥 놔둬라 해서 그냥 지금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여담이고 그 원세계가 이 조선의 임오군란을 이제 진압하고 갑신정병도 진압하고 이래서 23살인가 4살 때 그때 아주 젊었을 때예요. 와가지고 이제 진압해서 이제 이웅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이제 한국에서 한 10여 년을 그 총독 같은 행세를 한 거예요. 총독은 아니지만 통상 대신 기 조선 총독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구도 없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또 보니까 중국 측 자료에. 그리고 주조선 총리 교섭 통상 대신하고 통상 사위하고 하여튼 뭐 긴 직함을 붙여가지고 이웅장이 한국을 조선을 예전에는 종본 체제하고 어떤 조공 체제로 이제 니네 내정을 간섭 안 하고 조공만 잘 바치고 오면 그래 니네 체제는 인정해줘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이게 청나라가 이제 보불전쟁에서 청나라한테 깨지고 뭐 반식민도 되니까 이게 체면이 아닌 거야. 그 조선에 와가지고 뭘 좀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합니다. 그때가 그 행동대장이랄까 요로 파견된 게 원세계예요. 원세계. 그러니까 중국은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것처럼 그 서양한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뭐 아편전쟁 뭐 하면서 그걸 한국에 와서 이게 좀 체면 처리를 좀 찾으려고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기들 그 어떤 역량도 안 되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제 깨지고 청일전쟁 깨져서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세력 쫓겨자는 건데 그 전에 10여 년까지는 온 세계가 조선에 와서 그 행동을 보면 아주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시절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10여 년이 우리나라가 이 자강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큰 기회였는데 그걸 뺏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온 세계로서는 우리가 하여튼 역사적 아쉬운 점이 있고 온 세계가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오장경위가 처음 이제 3,000명 임오군란 진압차 왔을 때 한 중대장 정도 그런 지휘로 왔었는데 그때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해요. 과감한 행동을. 엄청나게. 그래서 공을 엄청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웅장한테도 신임을 받고 대원군 납치 행동할 때도 아주 과감한 행동을 했고 그때 뭐 마건상이가 좀 많이 행동을 했는데 마건충도 있고 마건상도 있거더라고요. 근데 속건체 이런 걸 말씀드렸고 이제 온 세계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인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때부터. 인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17년, 15년을 아주 32명인가를 자선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인삼을 좋아해서 그런지 인삼 밀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손을 많이 대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금 현재 온 세계 한국의 어떤 발자취를 보면은 망월사 가면은 망월사 현판이 위안스카이 온 세계 현판으로 돼 있고 오무장공사라고 이제 오무장공사라는 건 누구야? 오무장공사가 현판도 이 원세계 글씨입니다. 근데 이 조선에 와서 20몇 살 때니까 혼자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선인 철을 원래는 이제 중국에 원처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합니다. 안동 김씨 세도가 딸인 것 같은데 김씨를 이제 첩으로 마야 돼요. 첩으로 마야 되는데 거기 몸종이 둘이 따라와요. 둘이 따라오는데 이 씨하고 오 씨가 있는데 그 첩들도 또 자기 첩으로 또 만들어. 김씨 처첩을 자기 또 첩으로 또 만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서해를 자기 몸종을 더 앞에다 세워가지고 김씨 소생 딸이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자기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중국의 본처한테 매도 맞고 하여튼 핍박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써요. 근데 원세계가 첩이 많은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그런 행태를 보는 것 같더니 중국에 또 유씨가 있는데 거기도 명문가의 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또 얘들 명문가가 오면 몸종들이 따라옵니다. 몸종 사람도 또 첩으로 맞아야겠다고. 야, 그래서 이게 한국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그런 행태를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보니까요. 오무장공사가 이제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왔던 누구야? 처음에 한국에 왔던 아이고 그때 생각이 또 안 나네. 오무장공사 하면 깜빡해지네 보니까. 그 사람의 호입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여기도 시간 많이 빼면 안 되는데 손자가 위안자료 박사라고 우리 김씨 소생 위안스카의 소생의 둘째 아들이 위안카오인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마작을 좋아하고 아주 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위안자료 박사인데 미국에 가서 핵물리학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또 부인이 우젠슌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맨하탄 계획도 참가하고 미국에서 큰 핵물리학 쪽으로 큰 활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안자료 박사가 1991년인가가 이제 중국으로 귀화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주울레가 아이고 할아버지 가게는 갈수록 번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도 해주고 그런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일인을 위한 신문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은데 시간이 좀 안 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 개항과 불평정작이라는 거 보면 이게 좀 엉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동아시아의 그때 근대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페리 제도입니다. 페리 제도, 그 구로훈해라고 흑선을 몰고 와서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의 해군 제독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게 이 구로훈해에다가 그 저쪽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구로훈해가 에도, 지금 동경만 에도 그쪽만에 거기 왔을 때는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래. 보니까 큰 막 그 쇠로 된 배가 막 전기 막 연기를 뿜으면서 막 그때는 그 전기선이 터빈식이 아니라 수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크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충격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때가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일본도 유신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되면 서양한테 먹히니까 우리도 서양을 따라잡을 때가 이와쿠라 사절단을 몇백 명을 보냅니다. 2년 기간으로 해서. 그리고 예산도 일본이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 10분의 1인가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외국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요. 그거 보면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이 사람이 그 사절단장이고 이 사람은 기타 다카요시 하는 사람은 이건 조시본 출신의 대표자고 이쪽에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은 이제 이쪽에 그 사시마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20대부터 벌써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그 엄청난 그 이제 서양 문문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때 이 조선은 뭐 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보면 조선을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인사무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성조기가 붙어 있잖아요. 성조기 저쪽에 왼쪽에 그걸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저게 광둥에 입항하면은 미국 배가 입항하면은 미국 사람들을 처음 오니까 뭐라고 불러야겠는데 이게 붙일 게 마땅치 않는 게 뉴 리퍼블릭 피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붙였대요. 그래서 난 미국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조기를 나중에 저걸 화기라고 해도 화기. 어떻게 보면 저기 미국 기가 막 별이 반짝반짝하니까 꽃이 핀 것처럼 꽃 플래그, 그냥 플라워 플래그, 플라워 플래그라는 말에서 성조기를 그렇게 표시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삼 나올 때 나는 미국에서 들어온 인삼을 화기삼이라고 하는데 그거도 유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깃발을 좀 봤었는데 이것은 이제 페리 제독하고 이제 구로훈에 와서 일본 개항시키기로 이제 안세이 조약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영국 2년 동안 시찰도 해서 여기서 이제 역량을 키우고 일본이 한 번에 이제 도약을 하는 거죠. 일본도 뭐 처음부터 이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평등한 조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여기서 받은 것을 계속 우리한테 써먹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 조약을 첫 번째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첫 번째 목표,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산업 신찰, 이 구미세를 봐서 이제 어떤 개혁의 동력을 삼으려고 배우려고 한 건데 끝까지 이 서구 세력들이 뭘 안 해줘요. 조약 개정을 안 해줍니다. 조약 개정. 불평등 조약 한번 맺으면 올가미를 싹 씌운 거예요. 그냥 올가미를 딱 세워가지고 조약 위반했다고 뭘 붙여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불평등 조약에 성공한 것은 1902년 영일동맹 맺고 그 전 1901년에서야 영국이 풀어줍니다. 그 족쇄를. 그때야. 그러니까 이게 1860 몇 년, 70 몇 년인데 벌써 40년 후에 족쇄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침략할 때 첫 번째 바로 조약을 통상 조약을 맺자. 뭐 정치 조약 때 장사하는 조약 맺자 하면서 올가미를 확 씌워놨고 거기다가 무슨 선교사 살해 사건이랄지 무슨 사건이 나면 배상금하고 확 청구하고 못 갚으면 세관을 점령해. 세관을. 왜냐면 세관을 점령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건데 왜냐면 세관은 관세가 있잖아요. 미리 낼 관세를 선 관세를 자기가 담보로 잡는 거야. 담보로.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도 저랬는데 우리도 이제 조미 수요 통상조약하고 재물포 화도진이라고
바로 요 위입니다. 거기 화도진이 이쪽에. 여기에서 그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저쪽 서양 사람이 지금 슈펠트입니다. 슈펠트. 그때 슈펠트가 우리 그때 그 통상 미국 정권 대표였고 가운데가 있는 지가 신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모자 쓴 사람이 마건충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마건충이 왔냐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은 이미 이흉장하고 미국 슈펠트하고 천진에서 벌써 다 초안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서 신원은 사인만 하는 게 우리나라 사인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인만 했는데 그 왜 신원이 이게 무관인데 무관을 됐냐면 슈펠트가 이제 이게 군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군인이 상대하는데 무관이 나간다고 해서 무관이 사인을 했었어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화도진인데 1882년이죠. 이게 전부대학이 화도진이 여기서 했는데 채알 이게 뭐 건물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채알이라거나 요걸 하고 여기서 이제 미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강화도약을 맺고 이제 일본하고 통상을 하는데 7년간을 무관세 시대를 갑니다. 이 세관을 설치해서 관세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서양하고 당한 게 있는데 5% 정도는 관세를 하겠지. 관세 되겠는데 조선에서는 그거 뭐 양국이 거래하는 옛날도 외관 무역도 있었는데 그거 뭐 우리나라는 장사 이속 같은 거 크게 뭐 신경 안 쓴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좋네. 이거 그냥 살랑살랑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차 하고 이제 조선이 그거 개정해 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7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개정할 수 있는 그 빌미가 뭐냐면 조미 통상조약에는 5%의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이 미국하고 맺을 때 이 통상조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더 이상 이제 그걸 뻗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조약을 맞은 후에 일본하고 무관세 조약이 해제돼가 되고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두모포진 세관 사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7년 동안 전개 과정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되고 보면 저기 왼쪽에 저게 누구냐면 왼쪽에 슈펠트 제독인데 슈펠트 제독이 제가 찾아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슈펠트하고 그 페리 제독하고 이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페리 제독은 일본을 개항시켰고 슈펠트는 한국어 조미 통상조약 100% 개항을 시키려고 최초로 서명을 한 사람인데 슈펠트가 제네럴 샤먼 사건이 있을 때 대동강 사건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역할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하고 수호도약 맺으라는 명령을 받고 했는데 조선이 말을 안 듣니까 이웅장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웅장은 미국은 벌써 통상조약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웅장이 막하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조미 통상조약까지 맡게 됐는데 공교롭게 이 슈펠트는 페리 제독의 외손자. 해군 무관 가정인데 슈펠트는 페리 제독이 손자니까 어떤 뭐랄까 키운 거예요. 해군성에도 갈 때도 추천하고 뭐 자기들이 역할도 하고 해서 여기 상당히 역할을 해서 그런 가계의 연관성이 있더라고.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개항시킨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면은 이제 요 그림은 이게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조밀 통상조약을 맺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관세를 이제 무관세제도 못 가게 되니까 조일 통상장정이란 새로운 장정을 맺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관세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때 연해도입니다. 연해도인데
여기가 이제 멜렌드르프고, 여기 멜렌드르프 부인이고, 여기가 아마 이 다케조 이주라고 죽첨이라고 한자로 그 일본 대사였어요. 일본 그때 공사죠. 그 조일 통상종작을 해놓고 이제 연해도를 이제 안중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관세를 이제 받을 권리가 생기고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거고, 이모군란 때 이 공사관들이 불타고 완전히 배상금도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뭐랄까 요청을 하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청나라한테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웅장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가 외교 역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추천할 테니까 니네가 일본 사람들이 니네 가만히 놔두면은 진해 사람들을 이 세관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재정권을 항상 추천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써라 해서 그 멜렌데르프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세관 총세무사도 하고 뭐 전왕국 총재도 하고 외교 고문까지 3개를 역임을 하는데, 그 이웅장이 그 멜렌데르프를 이제 보낸 것은 다목적화돼요. 일본 세력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그런 세력도 있고. 근데 처음에 조선 사람들은 야, 왜 어떻게 외국 사람을 우리 조선 관리를 하냐? 중국 사람을 보내달라. 그 요청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웅장은 그래요. 야, 우리 중국 사람을 보내면 서양에서 니네 꼬붕이로 할 거 아니냐. 우리가 파견해서 컨트롤 할 거니까 이목도 올 거니까 외국 사람 하는 게 좋을 거고, 일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무서워한다. 독일인이 그 관세도 잘 알고 외국 거도 잘하고 한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보낼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멜렌드르프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세관을 창설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긴 과정도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이모군란의 이때가 아마 하나부사 공사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불타고 이제 쫓겨갈 때 그 아마 사진 찍은 것 같아. 이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궁지에 몰리는 거죠. 배상금 내라, 뭐 조약을 하다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아서 이 계기로 해서 그 외교 문제, 배상금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외교 고문 겸 해관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을 멜렌데르프에서 해관을 창설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83년에 다음 해에 6월 달에 멜렌데르프가 이제 와서 세관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멜렌데르프가 82년 아까 그 이모군란에 있었잖아요. 83년에 이제 사실 이 중간에 이웅장하고 조선의 그 김인식이고 막 주복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그 인물들이 서로 많이 왕래하면서 그 자문을 많이 받아요. 자문을 받는데 드디어 그래서 멜렌데르프를 파견해서 그 세관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그 총세무사청이 일단 만들어져요. 그리고 인천 해관, 부산 해관, 연산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총세무사청을 서울에다 만드는데 저 건물이 민교모죠. 민교모가 저기 선해청 당상하다가 피살된 민교모가 이모군란 때인가? 선해청 당상하다가 쌀 껴주고 뭐하다가 그냥 이모군란 군인들한테 맞아 죽잖아요. 여기 쳐들어가다, 여기 집에 쳐들어 99인들이. 근데 이게 폐가가 돼가지고 귀신 나온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살아. 고종이 멜렌데르프를 야, 너 여기 살아. 근데 멜렌데르프가 여기다 총세무사청을 만듭니다. 이게 박동에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좀 옮겨가지고 수성동 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 덕수궁자로 갔다가 쭉쭉 옮겨지는데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왼쪽이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지금 여기 언덕백이 여기서 보면 저 언덕백인데 제일 위쪽에 왼쪽에 제일 위에 높은 그 건물이 영국 대사관이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옛날에 파라다이스 호텔? 지금 아마 올림푸스 호텔인가? 네,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올림푸스 개명했을 거예요. 저도 거기 세미나도 많이 가고 많이 해봤었는데 그 자리에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영국 대사관
영사관이지. 대사관이 영사관이 있었고 그 밑에 건물이 세관 청사야. 인천 해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창고. 지금 말하는 보세 창고죠. 보세 창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세관 검사장. 이제 뭐 외국들이 오면 검사장인데 그 올림푸스 호텔 밑에니까 아마 위치가 아마 이쪽 부근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만 해도 그때는 이게 다 바다였어요. 바다. 이게 전부 다 매립지입니다. 엄청나게 다 매립지. 매립 때문에 산 밑에 있었는데 지금 위치로 보면은 이제 하여튼 이 고증을 보면은 해관터라고도 저기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한종수 작가님이 나중에 현지 답사하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쪽에는 원산 대관인데 원산 해관짜리예요. 여기는 해관짜리. 이쪽에도 이제 원산에 이건 인천 해관이 6월달에 생기고 이건 7월달에 생기고 저쪽에 6월달, 7월달 원산이 7월달 이렇게 순서로 생기는데 요 원산에도 이제 인천 해관이 저 원산 해관이 생기는데 원천 해관에도 이제 재밌는 게 보면 원산 해관에 그 우리나라 골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골프. 골프를 제일 먼저 한국에서 설치된 게 원산 해관에서 골프 그 필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요. 보면 여기서. 왜냐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져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세관원들이 그 골프를 친 거예요. 골프장을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제 부산해관 그 사진인데 지금 말하면 예전에 보면은 제가 부산 생활 있을 때 보면 그 부산 데파트 이제 바로 그 해안가인데 옛날에 그 부산 그 시청짜리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거기에 이제 부산 해관이 있었고 부산 해관 이야기하려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부산 해관장이 3대 해관장이 이제 리즈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헌트라는 사람이 뭐 영화 제목 같이 비슷한데 그 딸이 있었어요. 리즈라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 같네 내용을. 소설까지도 완성 안 됐잖아요. 소설까지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산 해관원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영화로도 제작된 게 있어요. 그게 리즈 헌트라고 우리 저 아시네 내용을 좀 그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임신 헌태로 그 창피하니까 그냥 발령나 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제일 왼쪽에 이제 멜렌드르프가 일전 총세무사 그리고 그 쥐긴동은 대조선 해관 총세무사인 이렇게 돼 있죠. 그 조선 관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그 혁덕이라고 로버트 하트 우리 저 한종수 작가님이 전공이신 로버트 하트 이 로버트 하트만 이야기해도 참 청나라의 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청나라 총세무사입니다. 이 사람이 45년간을 청나라 세관을 좌지우지한 사람이에요. 좌지우지고 황제처럼 운영했는데 왜 혁덕 로버트 하트를 하냐면 조선해관하고도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선해관을 창설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조선해관을 좌지우지 다 했어요. 좌지우지. 임명권이고 뭐고 세관장이고 뭐고 다 임명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역사하고 상당히 일어났고 외국은 데니라는 사람도 이웅장이 친구였는데 그 멜렌데르프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나중에 조일 민학설 같은 걸 쫓겨난 다음에 교체된 다음에 이웅장이 이 사람을 파견해요. 야 러시아하고 너무 친을 나가는데 조선이 네가 가서 잘 정치 작업 잘해. 그런데 이 데니도 와가지고 이웅장이를 정책을 잘 이렇게 집행 받들어서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돌아서요. 한국도. 이걸 이제 대충이 뭐냐면 그 청한론이라고 차이니스 앤드 코리아라는 그 논문을 발표해요. 왜냐하면 그 주 내용 목적은 잠깐 소개하면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주 논제인데 이 데니는 이게 법률학자예요. 원래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 아니다. 자주국이라는 걸 논문으로 논증을 해요. 근데 이 논문에 대해서 그 멜란드르프는 이제 쫓겨가서 이제 일본 중국을 돌아간 후에 반청안론이라는 또 논문을 대겨. 그 원 제목은 데니시 반청안론에 대해서라는 논문인데 그게 아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인데 속방인데 독립을 원하는 거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지를 그 주장하는 그런 논문이더라고요. 청안론이라면 내가 처음에 잘 몰라서 조회했더니 뭐 조회하면 정안론만 나와. 일본에 뭐 사이고 다카마리 뭐 정안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나오는데 청안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근데 한국의 자주국이냐 청나라의 뭐 속방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고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제1조에 이웅장이 제일 고집한 게 뭐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슈펠트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넣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밀당을 되게 많이 하다가 뭐 자주지방인가 이런 지금 적당한 용어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청일전쟁 나고 일본하고 맺을 때도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걸 고집한 것은 놈들이 침발르지 말아라 이거지. 조선에다가 권리를. 그래서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자기들이 먹겠다 이런 속셈 때문에 그렇게 조항에다 그렇게 고집하고 밀당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보면은 인삼이 이제 제가 이제 인삼을 왜 원색에 나오다가 왜 누르바치가 나오고 왜 이렇게 패했다 이래 했는데 사실 조선하고 청나라호가 누르바치가 시절에는 건주여진이라고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실. 그랬는데 누르바치가 힘을 기른 게 인삼입니다. 인삼 무역으로 경제권을 잡아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 부족들 통일하고 했는데 초기에는 조선하고 인삼 가지고 엄청난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인삼이라는 게 두만강 백두산 이쪽에 많이 나잖아요. 만주 쪽하고 한반도 북부 쪽하고. 근데 서로 월경을 하는 거야. 이게 인삼을 조선 사람도 가서 막 캐기도 하고, 그 사람도 넘어오고, 그러면 잡아서 막 처형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월경 사건이 있어가 조선에서 아주 청나라 사람들을 몇 사람을 처형시켜요. 그래서 누르바치가 편지 봐서 아무리 인삼 한다고 이렇게 처형할 수 있냐. 그래도 외교 문제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누르바치가 이 홍삼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이런 설도 있어요. 왜냐면 인삼을 가가지고 중국에서 팔려고 하는데 중국 인삼 사람들이 이게 인삼이라는 게 좀 보관성이 없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썩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썩을 때까지. 그리고 값 후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눈물 개념없고 그냥 떠리로 그냥 팔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르바치가 반응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관성이 좋은 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홍삼은 이 보관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몇 년 가도 이게 안 썩으니까. 그런 홍삼이 원조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패했다는 제 표현은 그때 조선이 인삼 무역을 독점을 하고 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큰 그 경제력을 가지고 청나라를 대항했다면 더 커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패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1617년에 벌써 영국 동인서 무효시에서는 인삼의 가치를 알아보고 벌써 보내요. 저쪽이. 인삼이라는 게 있는데 고려 인삼이 있다. 이게 뭐냐면 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돈 될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보고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영국 무효시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무효시에서도 그런 전문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네덜란드 무효시 같은 데는 배를 건조하는 회사에다가 코리아나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국에다 급파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멜이 표류기를 대면 인삼여행이 나오거든요.
인삼이 조선에 좋은 약재가 통해.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이게 머리 상업제는 굉장히 빠르니까 야 이게 돈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배를 코리아나로 만들어가지고 바타비아라고 인도네시아 그 전진기다 파견해서 교육을 한번 해라고 시도를 해요.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인삼이 그 어떤 그 동양의 그 서구 사라에서는 그 굉장한 그 교육품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인삼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뭐 유명한 게 아니라 17세기부터 아주 굉장한 교육품으로 이렇게 벌써 유명해졌어요. 보면은 거기 뭐 제일 밑에 보면 조지 워싱턴 저기 초대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인삼을 재배하려고 나섰고 루이 14세도 인삼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뭐 했고 그 샴 그 태국 그 왕 같은 경우 사절들이 루이 14세한테 인삼을 선물했다 그래요. 그 사신으로 갔을 때. 그리고 안남왕 민뭐 내 기억 못하는 데는 인삼을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장복을 했는데 정력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원세계처럼 이제 원사먹었는데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뒀다 그래요. 그 인삼이 그 중국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서구사회에서도 이 효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벌써 상품 교육 가치로서 눈에 띈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인삼이 소개된 것은 이제 그 프랑스 선교사 그 자르트라는 사람이 강의제 명령을 받고 한만 이쪽에 그 지도 제작에서 파견을 돼요. 니네가 지도를 좀 만들어 봐라. 근데 그 한만 그 국경 갔는데 피곤한데 어떤 누가 뭐 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한테 말 타고 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거 씹어 먹어보니까 좋다고 막 원기가 난다고 뭐 그래서 야, 인삼이라는 게 있다 해가지고 편지를 저쪽에 본국에다 보냅니다. 벌써 11년인데 16년에 이제 라피트 신부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돈 되겠네? 이게 생각하는 게 1700년이면 벌써 이제 미주 쪽에는 이제 그 북미 이제 퀘벡 지금 말하는 퀘벡 쪽에 이쪽에 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그 인디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퀘벡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이제 세력권이니까 돈 되겠네? 근데 왜 여기만 나지? 북만주만, 이쪽만? 그러니까 위도도 비슷하고, 기후도 비슷한데, 거기도 날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서 그 편지를, 라피트 신부가 캐나다에서 인삼을 발견해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디언들한테, 야, 요런 거 봤어? 이런 거? 이러니까, 이거 봤는데요? 그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 허벅지 이렇게 하는 게 인디언들이. 그 보니까 인삼이 진짜 허벅지 캐오는 거예요. 인삼 허벅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야, 돈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엄청난 그 채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저쪽 왼쪽에 있는 배가 퀸 차이나란가?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인삼을 잔뜩 싣고 이제 모피 같은 걸 싣고 왔는데 광둥이 입항해서 인삼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팔았는데 수익이 1500%가 났다 그래요. 첫 출항에서. 그러니까 아주 대박 난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인디언들 다 동원하고 이제 위스키 한 병 주고 일당 주고 막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미국 인삼이 중국을 석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인삼하고 이제 이 상품을 대게 되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싸요. 약효는. 근데 너무 싸니까 이 조선 인삼들은 이제 질로 승부하고 여기는 양으로 승부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 시대에 금 골드러시 이전에 벌써 진생러시가 일어났대요, 벌써.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많이 채취해가지고 아주 고갈된 상태였다 하더라고. 지금도 인삼 한 뿌리 미국에서는 채취하면 하나 심어야 되는 법률로 정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하게 지켜주고 있다더라고. 인삼이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엄청난 그런 교육 상품으로 뜬 거죠. 이제 밀수 관련해서 인삼하고 이제 사건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연행사 있잖아요. 연행사. 북경 가는 여행사하고 통신사 일본하고 있는데 이 연행사하고 갈 때는 공식적인 사행이지만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몇백 명씩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갈 때마다 이 큰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연행사를 보면은 저 왼쪽에 보면 저게
누구죠? 저게 뭐 한 작가님 왼쪽에 저 누구 같습니까? 그림에? 달마다. 저게 누구냐? 김명국이가 그런 사람. 김명국이 달마도사 유명한 건데 김명국이가 그 일본 통신사 가면 꼭 화원을 보낸다. 화원. 저 화가를 보내서 이제 하는데 김명국이가 일본 가서 뭐 그림 그려주고 뭐 하는데 그 사행 기록을 보면 김명국이가 화가로 가가지고 인삼밀수를 해가지고 사행들이 그냥 보따리 뭐 검색하면 인삼이 막 나오는 거야. 김명국이 보따리에서. 이게 뭐 윤봉길 의사도 이제 그 인삼 그 행상도 했고 독립운동하고도 상당히 깊고 이게 가역관이라고 문초원이라는 사람도 1800년대에 벌써 행상으로 했고 이런 그 인삼 관련해 나중에 독립운동하고도 상당히 뭐 관련이 깊습니다. 미주 쪽하고도. 달마도 그리고 여기 뭐 이게 조엄상인데 이때도 뭐 여러 가지 그 밀수 사건이 많아요. 그 최천정 살해하고 살인 사건도 많이 납니다. 밀수 관련해서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외관에서도 그 인삼 관련해서 그 살인 사건이 많이 나요. 그 나중에 조사해 보면 인삼 관련 밀수 관련이에요.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영종조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때가 경제가 부유했는데 이때는 그 중국에 있는 비단하고 일본에 있는 그 은하고 우리나라 인삼하고 교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한마디. 그래서 그때의 경제를 가지고 영종도에 뭐 르네상스니 뭐 수원화성 축주 자금도 만들었다는 얘기. 그런 그 인삼이 그런 엄청난 그 조선 경제 후기에 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보면은 이와미 금산이라고 일본에 가면은 은의 그 산출 은상인데 이때만 해도 일본이 그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을 생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삼만을 그 수입하려고 그 은을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특별한 그 은괴를 발행도 하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 너무나 그 은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자체 인삼 한국에서 그 씨앗을 갖다가 씨앗을 밀수해가지고, 그 밀수죠. 그 자기들 또 이제 또 그 만드는, 재배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제 인삼밀수 왕초 원세계인데, 그 조청술 장민장정을 이제 원세계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상권을 완전히 진짜 조선 상권을 뺐습니다. 거기 보면은 완전히 불평등 조약이 많아요. 보면은 대체 보면은 원세계가 이제 그 인천 해관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 배에 짐을 검사했더니 인삼이 나온 거야. 근데 원세계에 그 표가 있어. 표찰이. 그때가 연세계가 이제 그 세관에 그 스트리플링이라는 해관장이 있었는데 아무리 뭐 해도 인삼 밀수다. 이 법에서 말이야. 이거 금지품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니까 잡으니까 원세계가 야 무슨 소리냐? 어? 이게 이제 조병식이라고 이제 외화문 협판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야. 이것은 국왕이 나한테 하사한 선물인데, 이거 다 먹다 못 먹어가지고 내가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세관에 잡으면 되냐? 어? 이건 관용품이다. 이렇게 해서 그 면제해주라고 이렇게 그 공문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일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건이 커져가지고 이건 넘어가고 사건이 커져서 나중에는 메릴이라는 그 총세무서가 리웅장에다 전문을 보내요. 야, 아무리 이거 원세계가 조선 총독같이 행동하지만 너무나 이 행패가 크다. 이거 제지해주라. 그러니까 리웅장이 전문을 보내가지고 야, 그거 너무 그러지 마. 제재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예 원세계는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병선장정이라고 군함하고 할 때는 면제는 조항을 개정을 해서 아예 그걸 합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세관에서 터치를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원세계가 그때 그 인천항을 통해서 군함을 통해가지고 그 홍삼을 이제 거의 막 장정을 개정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냥 하는 밀수 차원에서 넘어서 아주 보내는 그런 사태까지 그래서 원세계를 밀수 왕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영국 그 트리뷴 신문에 보면 원세계가 밀수 청상인들을 돌봐주고 뭐가 문제 생기면 외화문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다 풀어주고 한다고 그런 신문까지 날 정도로 원세계가 아주
밀수에 깊이 관여한다는 게 세계적으로 그 문제가 된 그런 그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하이라트는 인천 해관을 이제 습격한 거예요. 청상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건물이 있었잖아요. 검사 그 장에서 그 해관원들이 그 청나라 상인들이 가보니까 뭐가 보따리를 풀었더니 인삼이 나온 거야. 인삼이 나온 거야. 검사하니까 이게 검사에 인삼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해관원들이 좀 조사 과정에 좀 뭐 뺨따기 좀 때렸는지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해관원들이 청나라 상인들을 구타했다고 해가지고 이 청나라 이 상인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세관을 습격한 거야. 습격해서 그 창문 다 깨고 막 의자 다 엎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그 인천 해관장이 스티플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또 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인천 해관 총세무사에다가 이 보고를 하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티플링이 인천항에 떠 있는 스티플링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그 군함이 떠 있었어요. 군함에다가 그 영국 군함 수병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청상들을 진압하고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해관 습격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권력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외국 해관은 조선 사람이라면 뭐라 외국 해관원들이 이제 그래도 그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제 물론 조선 정부한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를 했지만 그 이럴 지경이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조선의 말에 이 세관은 이 정도로 외국 세관에서 운영하는 세관이 당했다는 것은 다른 그 관공서나 이런 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말만 되면은 그래서 원세계를 그래서 조선 총독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거고 그렇게 많이 책이나 이런 데 감국대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천 해관 습격 사건이 이후로는 그 원세계가 아예 이 장정 같은 것을 아예 해관이 타치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바꿔요. 바꿔서 그 이후로는 인천 해관에서 이제 밀수출, 홍삼 적발 실적 같은 게 쭉쭉 조금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예 적발 실적이 없어요, 아주. 그 해관도 포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 들은 건 좀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뭐 강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서툴었는데, 나중에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인천 해관은 제가 이제 2번이나 근무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밀수 단속 업무도 좀 해봤고, 그 홍삼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그 1월 달인가 금산에서 한번 인삼고장에서 한번 그 강의 한번 있다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관계는 살짝 터치만 하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제가 해관이 이제 세관의 그 전신이니까 그런 거하고 밀수하고 조선 말의 그 원세계가 총독같이 그 조선 말 부분이 좀 아픈 역사죠. 우리 아픈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순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